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9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이상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동남아 쪽에 꽤 오랫동안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도 1년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옮겨서도 지금 한 6년 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면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3일 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주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리드함이라는 투자 회사에서는 엔비디아의 타겟 주가를 600에서 700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인수 합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방송 제목은요, 엔비디아 주주로서 바라본 엔비디아의 암 인수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암을 아시나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암 인수의 키 인포메이션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M&A가 성사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을 아시나요? ARM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익숙한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었죠. 암이라는 회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Q2 2,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업 분석을 상당히 상세하게 올려놓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암이라는 회사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 그러면요, 한마디로 요약해 볼 때 글로벌 리더 인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반도체 설계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해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암은요, 프라이머리 비즈니스 그 주 수입원이 뭐냐면 IP라 그러죠. Intellectual Property, 한국말로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로열티를 받고 라이센싱 피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반도체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이 이렇게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면요, 그 설계의 기본을 가지고 그 다른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암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그들의 기술을 조합해서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암 입장에서는요, 두 종류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이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퀄컴한테 이 라이센스 테크놀로지를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해 놓은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너네가 설계를 완성해 봐, 그리고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라이센싱 피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퀄컴이 자기네들의 기술을 조합해서 반도체 칩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OEM이라는 데 판매를 하게 됩니다. OEM은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퀄컴이 완성해낸 그런 반도체 칩의 설계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칩을 완성했을 때 퀄컴한테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퀄컴 입장에서는 암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로열티를 암한테 지불하는, 굉장히 암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수익 구조다. 어떻게 보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이라는 회사다.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암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반도체 칩 중에 암을 베이스로 한 칩의 개수가요, 무려 180 빌리언입니다. 저 엄청난 숫자죠. 2019년 한 해만 봐도요, 무려 220억 개 이상의 반도체들이 암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228억 개가 넘는 그런 반도체가 라이센싱 그리고 로열티를
로열티를 암한테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엄청난 숫자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70% of the world population use ARM technology.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 중에 70% 정도가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물건을 사용한다. 참 ARM이 없었으면 우리의 문명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라이센싱 그리고 로열티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새로운 라이센싱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도 180개, 2016년에도 113개를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141개, 2018년에 125개, 그리고 지금 2019년에 반년 동안 63개를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 만들었던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로열티 수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칩을 계속 개발하면서 새로운 라이센싱 피 그리고 새로운 로열티가 추가가 되고요. 최근에 오면서도 계속해서 한 해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라이센싱을 추가하고 있으니까 이 매출의 규모 그리고 수익의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부럽죠? 자, 다음은요. ARM의 파이낸셜 프로파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뉴의 규모를 보면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규모는 1.8 빌리언 정도 됩니다. 18억 달러가 되는 건데요. 이 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좀 발전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 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진을 보면요. 그로스 마진이 무려 94%가 됩니다. 그로스 마진이라는 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세일즈를 위해서 다이렉트하게 직접 비용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만들어낸 마진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 그러는데요. 그만큼 직접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직접 비용이 거의 없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로열티, 라이센싱 피가 대부분의 매출을 이루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나오는데요. 마진이 무려 35% 정도가 됩니다. 넷 인컴도 찾아봤는데 확실한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에비타 마진이 35%라는 것은 넷 인컴 역시도 한 33%, 32%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음은 컨트랙트 베이스 그리고 리커링 레비뉴라고 써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매출이 컨트랙트를 할 때 받아들이는 라이센싱 피 그리고 로열티라는 것은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한 칩 하나가 생성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리커링 레비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ARM이 소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의 수가요. 1765개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매년 100개 이상의 새로운 라이센싱이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비즈니스도 굉장히 밝다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00개 이상의 라이센시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라이센시는 뭐냐면 ARM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의 숫자가 500개가 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 회사들 중에 5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지금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한다는 거니까요.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 다음은요. ARM이 향후에 계속해서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켓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모바일 앤 컨슈머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랩탑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네트워킹 앤 서버는 현재로서는 강한 마켓이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에 데이터 센터까지 진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마켓은 뭐냐면요.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전망이 밝은 마켓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화이트 굿이라는 것은 하얀색의 물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추가해서 IoT라고 부르잖아요.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 웨어러블이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부분을 지금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ARM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포부다. 보시면 마켓 규모가 모바일 앤 컨슈머는 108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48 빌리언, 인베디드 마켓이 94 빌리언 굉장히 커다란 마켓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가로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최근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랑 ARM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파트너십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텔이 가지고 있는 엑센에 비해서 65배가 더 빠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인텔에 비해서 4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ARM을 기반으로 한 CPU를 이용하겠다라고 지금 AWS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의 CPU 시장은요. 인텔이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금 AWS랑 ARM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지금 ARM이 보여주고 있는 포부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인텔이라는 기업은 현재 좀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MD랑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ARM까지 나서서 지금 인텔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을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요, 애플 역시도 현재 그 맥에 들어가는 CPU가 인텔 거였는데요. 이거를 인텔 대신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설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부분 ARM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ARM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요, 키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회사로서 모바일에 장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다. 그런데 전 세계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이 ARM이라는 회사가 만든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반의 AP를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AP라는 것은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라이센스 피 그리고 로열티 피가 주요 수입원인데 이 로열티 피라든지 라이센스 피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 부분도 ARM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향후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오토모티브 자율주행이죠. 스마트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이런 식으로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지금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ARM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지만 향후에 성장 동력도 충분한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요,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의 키 인포메이션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딜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금액적인 부분인데요, 가격은 40빌리언 400억 달러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400억 달러 중에서요, 엔비디아의 주식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21.5빌리언이고요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12빌리언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떠나지 않고 리텐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이 금액이 1.5빌리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마지막은요, 인수가 마무리된 후에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따라서 최대 5빌리언까지 추가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 합치면 40빌리언이 되고요. 사실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리텐션 레이시 좀 떨어지게 되면은 40빌리언은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딜은 40빌리언 가까이 되는 굉장히 커다란 반도체 역사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프로벌에 관한 건데요. 이번 인수합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파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ARM,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보드 오브 다이렉터는 이미 승인을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레귤러터리 어프로벌이 지금 남아있다. 레귤러터리 어프로벌은 뭐냐면요, 반도체 회사들이 인터내셔널 시장에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합병의 영향을 받을 만한 국가의 승인을 일일이 하나씩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딜 같은 경우는요, 4개 국가가 지금 걸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EU 이렇게 4개의 파티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번 M&A가 성사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합병이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은요, 약 18개월 정도, 1년 반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엔비디아와 ARM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AI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AI의 지금 리더격이잖아요. 이런 AI 컴퓨팅 플랫폼의 리더인 엔비디아, 그리고 CPU의 에코시스템을 점령하고 있는 ARM이 합치게 되면 AI 시대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ARM이 지금 CPU의 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강하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도 지금 욕심을 내고 있고요.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ARM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디벨로퍼의 수는 2밀리언밖에 안 됩니다.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암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요. 암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의 숫자가 무려 13밀리언이나 돼요. 따라서 엄청난 숫자의 지금 디벨로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게 암이라는 회사인데, 따라서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의 디벨로퍼들이 엔비디아의 칩 개발에도 매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마진율이라든지 아니면 EPS, 넷 인컴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R&D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빵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R&D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R&D 비용은요. 전체 매출의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3%, 구글이 17%고요. 그리고 빵 중에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잖아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요. 현재 발생하는 매출의 24%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암 같은 경우는요. 지금 R&D에 투자할 금액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랑 암이 합쳐지게 되면 이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금액을 암에서 개발하고 있는 칩이라든지 새로운 아키텍처에 많은 부분 투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인 것이요. 그들이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켓,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디바이스 부분인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컴퓨터의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게이밍 PC 그리고 게이밍 콘솔 쪽에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과의 인수가 성사가 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무궁무진한 그런 마켓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의 90% 이상을 인텔한테 의존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엔비디아와 암이 손을 잡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도 충분히 강자로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물 인터넷이라든지 엣지 컴퓨팅,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AI 쪽에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함으로써 향후 먹거리를 지배할 수 있겠다. 지금 보시면요. 사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까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2023년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을 모두 점령하는 최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엔비디아는 이번에 암을 인수할 이유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에 영향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러면 이 인수 합병이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암의 레비뉴가 1년에 1.8빌리언 정도가 된다 그랬고 지금 에비타 마진이 35%라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레이시오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PS 레이시오를 한번 보면요. PS 레이시오는 Price to Sales 레이시오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내는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계산해보는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없죠. 왜냐하면 상장된 기업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수금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의 가격이 시가총액이니까 인수금액을 가지고 PS 레이시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400억 달러라 했잖아요. 그럼 400억 달러 나누기 현재 암의 1년 매출이 18억 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PS 레이시오가 22.2가 나옵니다. PS 레이시오가 22.2라는 것은요.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굉장히 비싼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PS 레이시오 말고요. 우리가 PE 레이시오, Price to Earning 레이시오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넷 인컴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에비타 마진이 35%라는 것을 보고요. 제가 넷 인컴은 한 3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P 레이시오가 67.3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의 P 레이시오 평균이 한 27, 28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암이 가지고 있는 PS 레이시오 그리고 P 레이시오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은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은요. 현재 13.1 빌리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암에 비해서는 그 매출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넷 인컴은요. 3.4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프로핏 마진은 26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원래 30 이상 올라갔었죠. 엔비디아의 PS 레이시오를 계산해 보면 현재 24.4가 나옵니다. 따라서 암의 PS 레이시오보다는 약간 더 높은 상태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PE 레이시오도 92.0. 따라서 암의 인수 금액이 굉장히 높은 PE 레이시오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현재 엔비디아의 P 레이시오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M&A 인수를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넷 인컴 그리고 레비뉴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 그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암이 1년에 발생시키는 매출 그리고 넷 인컴을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매출은 약 13.7% 자연 증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연간 수익은 17.5% 자연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장률이 대단하잖아요. 이 부분과 만약에 맞물려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은 앞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M&A가 성사되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P&L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밸런스 시세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요. 11 빌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3.2가 캐시고요. 마케터블 시큐리티,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7.7 빌리언이잖아요. 합치면 11 빌리언이 됩니다. 그런데 암의 인수 가격이 40 빌리언이었고 그 중에 캐시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12 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캐시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에 비해서 인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캐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금이 모자른 상태잖아요. 물론 앞으로 1년 반 동안 현금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엔비디아는 대출 혹은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남아있다. 이 부분은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이나 수익이 굉장히 현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M&A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의 주요 주제였죠.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이번 M&A 인수합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한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모바일의 세계, 그들이 항상 꿈꿔왔던 모바일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드디어 GPU뿐만 아니라 CPU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최강자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TAM의 증가. TAM은 Total Addressable Market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이번 M&A가 성사가 되면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된다. 250 빌리언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그리고 EPS, 넷 인컴의 성장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M&A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요.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엄청나게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M&A가 이번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너무도 반가운 소식을 함께 접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M&A가 성사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M&A가 과연 성공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은요.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입니다. 퀄컴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많은 경쟁사들이 이번 M&A를 가지고 태클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암의 고객들이
만약에 이번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암과 이렇게 설계도도 주고받고 하고 굉장히 컨피덴셜한 반도체의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암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암과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스키한 암과의 관계를 지속하느니 다른 업체의 아키텍처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암의 고객들이 요 경쟁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레귤러터리 어프로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M&A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이렇게 4번의 어프로브를 모두 받아야만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차이나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암차이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암차이나의 지분은 51%가 암이 아니고 중국 쪽에 기속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4개 정도의 요인이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제가 미스터 황의 약속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젠슨 황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이러한 부분, 이러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이번 인수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영국 쪽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인수 후에도 암의 오픈 라이센스 모델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이번 인수가 끝난 이후에도 암의 IP 자산은 영국에 존속한다. IP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 지적 재산권은 미국으로 옮겨가지 않고 영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글로벌 고객 중립성 유지를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암의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칩 설계의 대부분의 정보를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과 엔비디아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오퍼레이션은 따로따로 될 것이다. 따라서 암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거니까 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 중 하나인 고객 중립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암의 본사를 영국 캠브리지에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영국이 반대할 것을 지금 미리 예상해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월드 클래스 테크놀로지 센터를 캠브리지에 설립하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스터 황이 일단은 영국 정부 그리고 영국의 암 본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부분 신경을 써서 이번 성명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영국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지금 보시는 기사는요, 2018년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China kills Qualcomm's 44 billion deal for NXP. NXP는요, 네덜란드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에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8년에 퀄컴이 너무나 그 모바일폰에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44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NXP를 인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8개의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7개 국가가 승인을 하고요, 마지막 남아있던 차이나, 중국이 반대를 해서 이 딜이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무역전쟁을 심하게 하고 있던 그런 시기이긴 했는데, 과연 이번 엔비디아와 암의 M&A를 중국이 또 방해하고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이번 딜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긍정적인 M&A다.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살펴보고 공부를 해봐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 현금 확보를 위한 대출 혹은 유상 증가의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성사 가능성은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성사가 되는 그런 M&A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승인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 엔비디아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번 M&A가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가의 변동이 참 커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어떤 날은 5%, 7%씩 올라가고요. 또 그 다음날 뭐 10%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참 큰데요.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의 선거일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